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 진행자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멀리 손님이 오셨어요, 멀리서. 그래서 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금요일 주말 다들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정리하며 다음 주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아주 저희 스튜디오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그래도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이 노래를 추천한 학생들이 제 앞에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저 멀리 어디라고요? 전라남도 네. 영암입니다. 아, 예, 그 먼 데서 몇 시간이나 걸리셨을까요? 버스로만 4시간. 예, 네, 목포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주의 안산이 뭐 알려져서 그렇게 오신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책을 썼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안의 인종주의를 읽으시고 이 학생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송호가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안산에도 송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 3호 고등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궁금해 하던 차에 제가 지역명을 잘 몰라가지고 저희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전라도라며 그 먼 데서 진짜 애들이 온대요?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학생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인솔 교사가 계셔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저는 또 그 메시지를 보고 왜 남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편견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학생이라고 먼 길 온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나? 막 혼자 이게 차별금지법 하면서 이렇게 편견이 많다니 이러면서 이제 반성도 하면서 네,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이 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지를 주신 걸 보고 라디오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제가 주진행자면 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기 소개와 여기에서 우리 지역 특징 소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삼호고등학교에서 온 박환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호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박아연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어가게 생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영암 삼호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송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사회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학, 사회문화라고 하죠. 그리고 네. 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 듣고 네.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목인데요. 예, 들으니까. 예. 과목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고등학교 2학년 정민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호고등학교 2학년 정산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책을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책을 읽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은 기대했어요. 학생들이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책을 내자마자 처음 갔던 게 중학교였거든요. 중학교 도서관에서 그 동아리 활동하는 엄마와 그 학생들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읽고 불렀다는 게. 그래서 뭐 물론 지역에서도 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학생들이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아마 두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특징과 또 학교의 특징이 있어서 너무나 궁금했을 것도 같고 공부가 필요했다고 느끼셨을 것도 같고 그래서 아마 읽으셨을 거라 짐작은 되지만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왜 읽으셨고 예. 우선 저희 삼호고등학교가 위치한 삼호는 삼호중공업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중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지리 시간에 지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비율이 삼호 지역의 안산을 제치고 1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때문에 삼호 고등학교에는 다문 학생들이 정말 많고 지역에서 내신이 60% 정도 돼야 입학이 가능한 저희 학교도 한 학년 알게 모르게 다문화 학생이 10% 정도 있어 그런 계기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살짝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저희 이게 팀이에요. 네. 도청하고 도교육청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고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움을 좀 주고 싶다. 도울 네.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학교 학생들도 인터뷰하고 여러 이제 도움을 줄 방법이 뭘까라고 네.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연구에 대한 이제 선행 과제, 예. 선행 연구 검토, 네. 이제 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책 토론도 네.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참고 문헌이었네요.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누가 하실까요? 뭐 아까 질문 서로 네, 분담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네, 해주시죠. 우선 제가 먼저 질문 드리자면 네.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작가님이 책을 쓰게 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뭐 2000년부터 이주민 관련한 활동을 자원활동부터 시작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고 뭐 대표도 맡게 되고 뭐 그러면서 활동을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어 관련한 활동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이주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에서 이제 자원활동 하다가 뭐 일종의 상근자로 또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도 만났고 또 그 소위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결혼 가정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난민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활동 영역이 점점 커지게도 됐고 이후에 이제 여러 사안들 중에 가장 컸던 성인종 차별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그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했던 데서 활동을 하면서 반차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전체 차별 문제 뭐 장애인의 차별, 성소수자의 차별 그리고 기타 뭐 다양한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이주민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사회 안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아직 변화돼야 될 것이 많구나라고 하면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좀 잠시 쉬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메멘토의 이제 편집장이시자 대표이신 박수키 대표님이 오셔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하면서 어려운 말로 아카데믹하게 하지 마시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나의 독법 시리즈 중에 영역별 이제 그 파트 중에 저는 이주민 관련한 파트를 맡게 됐고 제목도 정해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안에 인종주의로 쓰시면 어떻겠냐고. 근데 사실 제가 문화유학 박사 수료 후 10년 동안 활동하느라고 논문을 못 쓰고 있어서 이미 논문에 쓸만한 내용들로 사실 가지고 있는데 목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중에 대중서로 쓰려면 좀 쉽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논문 쓰지 말고 책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네. 제목이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예. 우리 안에 인종주의가 네.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각자 네.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예, 해주세요. 우선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은요. 네. 저는 이 106페이지에 있는 배우자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불복인가? 아니다.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그 누구도 이곳에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한국 사회 가정폭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주민이어서 특별히 겪는 폭력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진 않아요. 다만 한국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사실 살해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런 가정폭력의 문제를 재판이나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충분히 처벌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항상 여성들이
죽어야만 이 이슈가 되고 죽어야만 알려지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그러한 그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고 굉장히 이 사회가 그건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좀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 반성이 있었더라면 사실 이주 여성이 결혼했을 때 그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한국 사회는 가정폭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라고 인지만 하고 있었어도 그 남성의 폭력의 수위가 달랐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이주 여성이 살해된 그 케이스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의 남성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의 문제가 이주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 구절을 더 택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남편 잘 만나서 잘 사시는 분 많아요. 정말 행복하게 사시죠.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은 모르겠으나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있을 거 갖추고 살고 뭐 그다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본인 사업도 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이주 여성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중개업을 통해서 결혼한다는 건 내가 그 남자와 연애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가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해도 연애 때의 그 남자와 결혼 후에 그 남자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가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이 복불복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폭력적이지 않은 남성을 만나서 편하게 편한 건 아니지. 또 있죠. 사실 꼭 가정폭력이 육체적, 물리적 폭력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안 놓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결혼이 하고 보니 남성이 폭력적이지 않아서 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또 여성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복불복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나 유독 이주 여성이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는 그들의 어떤 신분적 위치, 남편이 보증해지지 않으면 계속 결혼 생활에서 안정된 비자를 받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거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력 관계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그랬을 때 남성이 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여성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구절을 좀 썼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인데요. 먼저 숙소, 음식, 체험 장소 등에서 한눈에 드러나는 제작비의 차이다. 길을 묻는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시선과 태도도 다르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출연진을 향한 친절과 정중함이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에서는 안타까움과 시혜적인 배려로 나타난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인종이란 것이 백인은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보다 좀 어두운 계열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거나 혹은 왜 저런 태도로 바라보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청취자들이 들으면 앞에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또 이게 무슨 구절이지 할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와 아빠 찾아 산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차별적인 시선으로 담겨졌는가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쓴 것이죠. 근데 이제 백인 피부 또는 유색인에 해당되는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차이만이 인종주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의 인종주의 문제는 GDP 차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제력이 센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선망의 나라죠.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이렇게 우리가 좀 소위 서구 유럽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건 피부색도 있지만 국적 내지는 국력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저희가 자본
보상주의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출연진은 대부분이 그 사회에서도 엘리트에 해당하는, 그리고 계급적 위치에서도 좀 뭔가 가진 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제작비도 엄청나죠. 좋은 호텔에 좋은 관광지에서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 대한 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이게 국뽕 차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평가를 얻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인 거죠. 한국 김치 대단해, 뭐 태권도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결국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유색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적 피부색에 따른 차별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우월성에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한 측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구 유럽은 우리가 서구 유럽이 인정하면 우리 좀 대단해 이런 건데, 저희 안산에서 그 안산이 상호문화 도시로 유럽 평의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유럽 평의회 인정을 받으면 엄청난 페이퍼를 제출해야 되고, 안산의 이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고 제도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우리가 상호문화 도시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안산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우리가 상호문화 도시라고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문화 도시라고 느껴야 하는 건, 상호라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시선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할 수 있어야 상호적인 것이지, 누군가 좀 더 자기가 가진 것에서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우월적 위치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차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자 이민 여성들이, 또는 뭐 결혼이민 남성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산 데서 왔어, 이거 머리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돈 없으니까 저런 데서 일하지, 아유 그래 힘들게 애쓰게 일해야지, 뭐 니네가 다 코리안 드림 때문에 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인종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보다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던가, 임금을 체불해도 된다던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언어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와 대조적인 아빠 찾아 산말리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조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오면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처럼 멋진 곳에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공장 기숙사에서 아빠가 사는 방에서, 그 허름한 방에 굳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나라 음식을 해 먹으면서 며칠 있다가 가는, 그리고 헤어질 때 울면서 헤어지는 이런 포맷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성실 근로자라는 조건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만 성실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반항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4년 8개월을 채우고 끝내 10년까지 채울 수 있으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실 직장을 옮길 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면 나 회사 바꿔야지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직서를 쓰죠. 사직서를 쓰고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주 노동자에겐 그런 자유도 없고, 또 여기서 살면서 내가 4년 8개월 10년까지 체장에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의 성장을 못 지켜보는 기간이 그만큼 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그 단절감이 있죠. 아무리 내가 인터넷으로 이야기하고 뭐 영상으로 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양육에 참여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 돈만 대주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와 그 아버지 사이의 교감이 좀 단절되는 현상이 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가족의 어떤 가치들이 왜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성실하고 불쌍한 노동자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자기 나라 그리웠었는데 가족들 만났네 이 정도로만 끝났는데 거기 안에는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이라든지 자녀를 자주 볼 수 없는 어떤 노동의 어떤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정말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시혜를 베풀어 저 가족들 만나게 했네 정도로 보고 끝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을 제작한 데가 한 곳은 EBS고 한 곳은 MBC라는 좀 다른 어떤 매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청자들은 동시에 이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어떤 인식을 또 갖게 되고 그것에서 왜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이주 노동자는 당연하게 누릴 수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디어가 가진 한계이자 미디어가 아직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어떤 인종주의적 시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다문화 고부 열정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미디어 리터러시 하는 선생님도 얘기하시지만 카메라의 시선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카메라의 시선도 감독의 시선이기도 하잖아요. 동등해져요. 이 카메라 시선이.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낮게 보고 있다. 이 무의식의 발로가 카메라도 시선을 다르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치 시대에는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웅처럼 보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키가 작은 히틀러였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인식되게 하는 카메라 기법을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은 또 시청자들이 미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카메라 감독의 시선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미디어를 이제 또 인종주의 문제에서 또 다루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민선 친구가 말했던 구절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주는 아니지만 뉴스들을 많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네네. 제가 본 뉴스로 말하자면은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총상으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론화가 되고 댓글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 네.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결혼 이주민 여성이 당하는 그런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론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한국 사회가 관심을 두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한국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폭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결혼 이주민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소수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관련해서 뉴스 보도자료도 내기도 하고 법무부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안에서는 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 활동을 하지 않는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라고 했을 때 역시 뉴스도 그런 걸 챙겨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모든 시민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관련 사건이 쭉 올라오지만 여러분들의 뉴스피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SNS 상에서 사실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아마 SNS 상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죠. 학생들이 뉴스를 꼬박꼬박 사회면을 다 샅샅이 훑어서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공론화 작업을 위해 애쓰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지금도 알려지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같이 연대하거나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의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폭력의 문제는 모든 여성이 겪는 문제라고 봤을 때 여성과 여성이 연대할 수 있는 문제로 보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까도 다문화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책에 나오잖아요. 다문화라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왜 부르지 말라고 하냐면 그 호칭 자체가 당신은 한국인이 아님을 계속 강조해주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문화 학생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모가 어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다 주민등록증이 있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다문화인이라고 부르는가. 그거의 기저에는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순수혈통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그 개념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싶어서 막 구별한다기보다 다름을 그냥 그렇게 계속 표현해내면 이것이 통합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미국인인데 인도 출신이 있는 거고 한국 출신이 있는 거고 유럽 출신 뭐 프랑스나 뭐 다른 나라 출신이 있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9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때는 불리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국제 결혼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국제 결혼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이라는 혼인 관계에서 왕족끼리 하는 혼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와 지금의 결혼은 다른 것으로 분리하고 다르게 계속 보고자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류층 또는 엘리트 계층이 결혼을 하면 막 글로벌 패밀리 막 이렇게 부르고 아시아에서 유독 온 사람들하고 한 결혼만 다문화 가족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차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입양하러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을 해서 한국에 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국 국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한국인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볼 거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늘 순수 혈통의 한국 사람만 한국인으로 생각할 거냐. 근데 그게 허구라는 게 뭐 신화나 뭐 역사에 의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순수한 한민족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구별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커서 사실 다문화 학생이라는 말, 다문화 다문화 여성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 여성을 설명하고 싶으면 그 여성이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학생일 때는 굳이 그 학생이 물론 누가 봐도 아빠가 외국 사람인 거나 엄마가 외국 사람인 것처럼 티가 나는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자기를 다문화라고 부르거나 뭐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불리기를 원치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냥 나의 이름 그리고 나 자신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데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적인 분위기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주 여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저출산이 되니까 갑자기 여성들 보고 애를 막 낳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시대에는 낳지 말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뭐 둘만 낳으라 그러더니 하나만 낳으라 그러더니 하나만 낳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많이 나오라고 하거든요. 뭐 다둥이 카드를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 여성들이 저출산에 이르게 된 어떤 구조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듯이 여성은 공부를 남성들과 똑같이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이 뭐 남성에 비해 60% 70%밖에 안 되고 유리천장에 있어서 취업도 해도 승진이 잘 안 되는. 그런데 애를 낳기 시작하면 경력이 단절돼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누구나
그 사람이면 야망이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직장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 보겠어. 의사결정권자가 되겠어. 이러고 했을 때 아이 출산을 통해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로 편히 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 여성들이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 하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남성과 같이 벌어도 집에 가면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여전히 많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저희 딸의 말에 의하면 혼자 살아도 밥 해먹고 청소하고 놔야 되는데 내가 왜 남의 밥까지 해주고 청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즘은 20대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아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내 커리어 망가지고 내 몸매 망가지고 그리고 나는 집안 집순이처럼 또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하고 돈도 벌어요. 너무 힘들어. 워킹맘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워킹맘으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럼 결혼을 할 것이냐 일을 할 것이냐 할 때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는 일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의 조건이라는 게 지금 집값도 비싸고 어떤 남성이 어떤 경제적인 완벽함을 갖추고 예전처럼 뭐 혼수를 해가면 남성이 지불한다 이런 시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사실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의 개인적인 취미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애를 키우면서 살아봐야 굉장히 뭐 집안에서 가사노동하다 지치네 뭐 이런 여성들을 엄마를 통해서 보아온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이 안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사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문제 그리고 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한국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수 있을까? 그것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여성 스스로 애를 낳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지? 이주 여성 데리고 와서 애를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 있어도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유아와 관련된 그 복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비 걱정 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비싼 과외 시키면서 서울대 보낼 수 있는데 내가 경제력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에 왜 내 아이를 낳아서 그 고통에 빠뜨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야 여성들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야, 돈 있는 남자만 좋아해 이럴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고 노동자 안에 그 계층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누군가는 고위직에 올라가서 고임금을 받으면서 사는데 왜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어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사장님이거나 이사이지 않는다면 모두가 노동자이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노동자일 때 노동자 안에서도 좀 평등이 보장되는 그래서 노동자가 내가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공부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사회여야 노동자들도 결혼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구조의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을 출산하는 어떤 몸으로서 도구화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몸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남자들이 정적을 딱딱 때려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 몸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쓰면 뭐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데 여성이 자기 몸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남자와 같이 의논해서 내가 아이를 언제 낳을지 몇을 낳을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저 나이 많은 남성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야 출산율 떨어지니까 여성들 애 많이 낳으라 하자 말도 안 되거든요. 왜 내 몸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여성의 몸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주 여성의 몸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 인구수 늘리는 도구로서 이용되는 건 여성의 몸을 마치 애 낳는 기계처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는 결정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엄마로서의 권리들은 이주 여성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주 여성은 더 힘든 게 그게 비자 연장이나 국적 취득할 때 뭐 이제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큰 불이익인데 애가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그냥 바로 자기 본국으로 가야 한다던가.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로서 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권을 받지 못하면 또 혼자 나가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있으면 비자 연장할 때 또 빨리 해준다던가 국적 취득할 때 조금 더 빨리 순서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게 암암리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이를 낳는 게 이 여성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 하나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도 문제적이죠.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일정 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주 여성은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이 사회가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1등 시민, 2등 시민 이야기를 하듯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1등 시민이면 한국 여성이 2등 시민, 3등은 결혼 이민자, 그 밑에 이주 노동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계화와 서열화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인종주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 나와 다른 이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TV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문화의 존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미디어가 다문화 사회를 편견의 시각으로 조장하는 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앞서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랑 그 아빠 찾아 산만리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제작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민 방송할 때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최근에 이제 자경단을 꾸려서 지나가는 이주 노동자 신분 검색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면 때리거나 돈을 괄치해서 잡아서 신고하는 그런 사람이 유튜브까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우선 TV인가 이런 걸 만들어갖고 한 적이 있어서 유튜브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영상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이런 거죠. 그 방송은 방송법과 방송 심의 규정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버들에게는 제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유튜버가 주는 굉장한 힘이 있지만 또 잘못된 유튜버들로 인해서 그들이 묘사하는 이주민에 대한 왜곡되고 혐오스럽고 또 고정관념에 찬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걸 호응하는 또 한국인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주류 미디어가 요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학생들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나가보면 전부 유튜브만 본대요. TV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는 그럼 어떻게 보냐니까 드라마도 모아놓은 짤을 보거나 이렇게 축약해서 또 그걸 설명해주는 그걸 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 이제 가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진 이 사회에서 미디어라고 했을 때 지금 미디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유튜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의식이 그만큼 올라와야 하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상들이 방송법이나 방송 심의 규정을 받지 않더라도 유튜브 정책상 사실 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유튜브 정책이 갖고 있는 다양성의 보장이라든가 여성 비하 안 된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정책 영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튜브는 좀 위험한 사각지대에서 이주민을 좀 혐오하는 아주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공존, 동화, 융합에 있어서 저희들만 하더라도 의견이 모두 달라요. 그렇다면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공존과 동화, 융합에 대해서는 그 말뜻을 다 아시는 거죠? 네,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의견이 이 안에서도 다르신가요? 네. 이 친구는 네. 그때 융합? 아연이가 융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있고 공존이 네.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공존. 또 동화가 더 맞다. 네, 저는 동화. 동화. 그러니까 동화라는 말은 한국인으로 주류 문화에 맞아서, 네.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샐러드 볼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용광로 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멜팅팟이라 그래서 다 넣어서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자. 그럼 우리 다 하나 되니까 아마 그 융합의 의미일 거예요. 근데 사실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출신 국적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봐도 우리 안에 이미 엄청난 다른 개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걸 가능하다고 가르쳐요. 네, 근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미국이 그래서 포기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샐러드볼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샐러드 모든 맛이 살아있으나 한 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그것도 정확한가는 모르겠지만 한편에 프랑스 같은 국가는 공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아주의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랑스는 그래서 히잡도 못 쓰게 하고 학교 안에서 종교적인 표식이 있는 십자가 목걸이도 못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이주민을 배려한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우월적 위치에서 프랑스가 요구하는 문화를 강요한다라는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좋은 점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 때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혜택 받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사회는. 근데 거기는 유학생이 애를 낳아도 병원 진료부터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지원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되게 이제 뭔가 차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히잡을 쓰는 게 종교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학교에 가든 그건 용인되어야 하는데 프랑스는 그걸 금지하면서 오히려 무슬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고 뭐 수영장에서 이제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나타나면 이제 수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태도는 그거는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수영장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 신념과 자기가 살아온 문화권 안에서 팔다리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무슬림권에 살았다면 오히려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권리를 침해받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동아주의나 이 일방적 한국 사람으로 배워라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좀 차별적으로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두 문화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 부모로서의 권리 중에 내 문화를 자녀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들이 좀 침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권리 침해라는 측면보다 정서적인 문제에서 좀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파키스탄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보단 잘 하긴 하는데 제가 무던히 막 방학 때마다 같이 갔다 오기도 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언어가 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많이 외로울 거란 생각이 해요. 남편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지만 그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와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녀하고 충분히 소통하기가 어렵죠. 우리 아이들이 그 말뜻을 모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엄마는 한국 사람이니까 맨날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남편은 비즈니스 하느라고 애들하고 있는 시간도 적다 보니까 그냥 일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 100%에서 한 20% 정도가 그쪽 문화에 대해서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게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정서까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뭐 한국말 해라 이주 여성들 보고 막 이렇게 강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이중 언어다 뭐 영재 취급을 하면서 또 언어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모국어를 같이 쓰고 자란다는 건 엄마와의 교감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주 여성의 정서,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노후의 어떤 교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엄마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래서 그런 정서적 교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냥 한국 아이예요. 모든 이 문화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언어적 습관이 늘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학원 가고 모여서 노는 친구들도 다 한국말 쓰는 상황에서 모국어를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집에서 잠깐 엄마랑 있는 시간인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동하냐 융합이냐 뭐 공존이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존이라는 말도 공존이 가능하려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상대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뭐 쉽지 않죠. 뻑하면 이제 뭐 중국 사람 왜 그래, 일본 사람 왜 그래, 뭐 베트남 사람은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무의식주의 막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나쁜 말 쓸 때 뭐 일본에 대한 묘사 쓰는 단어들 몇몇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거는 사실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다면 우리가 어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 규정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붙으면 이데올로기거든요. 신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쓰려면 이 사회가 다문화적으로 구현되는 삶이 가능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문화주의로 하기에도 우리는 아직 다양성보다는 훨씬 한국화 동화에 더 치중된 정책이 더 많고 그리고 사회통합 이수교육도 한국말을 잘해야 되고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한국 사회를 알아야 되는 걸로 치중되어 있지 주류 한국인들이 베트남 문화를 알고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역사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 교과서만 봐도 미국에 대해서나 서구 유럽에 대한 역사의 분량은 많지만 우리가 아시아 라오스 역사는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걸요. 그런 사회에 저희가 무슨 다양성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얘기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나 뉴스 비율에서 그것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만 미국 뉴스는 빨리빨리 나오지만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뉴스들은 찾아봐야 겨우 그리고 큰 사건, 지진, 전쟁 뭐 이런 게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광 상품으로서의 다른 나라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우월한 위치에서 소비하는 자로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타문화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이 지구라는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존재로서 보고 있는가 이거는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다 깨끗한가요? 전혀 그렇지 그죠? 않습니다. 교실 남학생도 있어요 학교에? 네. 예, 보시면 아시잖아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생관념은 위생이라는 관념이 들어온 게 근대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정말 아무리 백인이어도 그 옛날 근대가 되기 전에 위생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런던은 오물로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다 옷을 입은 채 싸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대요. 하이힐도.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은 이제 근대적 사고로 우리가 위생관념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위생관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을 깨끗함으로 기준을 둘 것인가, 이런, 문제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이제 보통 손으로 먹으면 더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인도 문화 폄하할 때는 막 카레도 손으로 먹고 밥도 손으로 막 비벼서 먹는 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 밥을 숟가락도 없이 저렇게 먹어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치킨을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손으로 먹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주 노동자가 만든 단편 영화에. 니들은 치킨 손으로 먹으면서 왜 밥 먹는 건 더럽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그 관념에서 위생관념도 굉장히 상대적이기도 하고 개인의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더 깨끗해, 어떤 문화가 더러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이제 근대적 사고에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들어온 여러 그 위생관념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건강과 직결되니까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를
음식을 봤을 때 과연 손으로 먹는 게 더럽기만 할까? 그 부분에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뭐 예시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면 더러우니까 씻으라고 해야 되겠죠. 또 이어서 인터뷰 결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결과를 보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좀 더 편견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나마 없는지만 좀 어른분들은 그 네네. 다문화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을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런 편견이 없어질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받으면서 전반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요. 사실 어른들이 편견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어른들이 불행한 세대를 살아왔어요. 독재 시대에 나라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이렇게 줄을 서 했는데 줄에서 삐지면 이제 굉장히 비난받는 사회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굳어진 관념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용인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권위적인 세대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껴들어 뭐 이런 말. 그래서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야, 너 중학생밖에 안 되고 어디서 감히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대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마 세대 차이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이제 교육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외 경험해보고 유학도 다녀보고 나름 또 소수자로서 해외에서 경험해본 사람들, 우리 또 이주노동자로 나가신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시죠? 본인이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나이가 먹어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권의 문제라든가 타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거에서 늘 각성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감수성을 좀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뭐 세상을 어떻게 살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교육의 힘을 믿지만 때로는 교육도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이해교육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갖고 엄청 좋은 사람이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활동에 어떻게 시작을 2000년부터 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기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타인과 함께 산다는 거, 연대한다는 거, 공존한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근데 그 어려움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언어적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면서 언어를 개발하고 그 언어를 습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온 생활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50 후반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갑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놈의 공부는 왜 끝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멈춰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매일 가지고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 써준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작가지만 저는 이제 막 글을 썼고 저보다 앞서서 그 수많은 글을 써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저도 또 학습을 하고 배우고 변화하고 또는 그 글이 잘못됐음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저를 다져가는 건데 이건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렇게 머리 굳어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공부를 그런 외우기 위한 공부,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삼을 때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죽을 때까지 나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마디 말보다 그 당사자와 함께 만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장애인과 저희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은 제가 엄청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인권의식이 있다고 해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 말하자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서 그 경사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경사로 때문에 같이 뭘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뭐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내가 알던 편견 가지고 대했을 때 저 사람들의 어려운 행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과 계속 만나면서 저도 변화를 변화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또 청소년 문제 저는 청소년 인권 모임 가면은 말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 학생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 있으니까 다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다 보면, 내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꼭 이주민이어서 다양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 안에 인종주의를 썼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인종주의 문제에 몰라서 제 책을 읽고 깨달으시면 좋긴 하지만 사실 내 옆에 내 친구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 음악 이하이 성시경의 골목길 들으면서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럽던 내 맘을 따라서 여전하게 지나가던 오늘 멈출 수가 없었던 내 생각들 위로 네 모습이 오른 밤 어둑해진 골목들 사이로 안 익혀진 가로등 빛을